2020년 9월 2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50분 정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세계라고 하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중해 지역 에게해를 이제 여기가 발칸 반도면 여기가 에게해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제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봤잖아요. 뭐 페르시아하고도 전쟁도 하고 또 그리스 안에 있는 뭐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하고 또 스파르타하고라고 하는 폴리스하고 이제 뭐 대립과 또 경쟁, 헬로폰네소스 전쟁까지도 이제 이어졌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그리스 세계를 다시 한번 일단락시켰던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 배우게 될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인물과 이 인물 이후에 또 세계가 한번 재편되거든요. 그거까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해서 끝났어요. 아테네가 사실 성장하고 있으면서 뭐 솔페, 클페라고 하는 여러 인물들의 단계를 통해서 특히 페리클레스 때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정말 발전하더라. 그래서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빈민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 정치의 큰 발전을 이루었다. 단 여성,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노예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한계점, 제한된 민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여성과 노예는 이해하는데 그럼 외국인은 당연히 안 주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외국인이면서도 대한민국 영주권을 갖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폴리스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남성으로 이루어진 시민 집단만 투표가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한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나 먼 옛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꽤 발전된 모습이었죠. 어쨌거나 그렇게 아테네가 민주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에 큰 세력이었던 페르시아하고도 전쟁을 벌이고 뭐 연합을 했지만 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이제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키워가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고 둘이 붙어. 그래서 누가 이겼어? 결국엔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는데 상처뿐이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세계 전체가 이제 막 분열과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까지를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로 배웠고요. 그 당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발전했을 때 뭐 사상과 문화는 뭐가 있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 엄청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긍정적으로. 자, 보죠. 원래는 자연 철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농사 지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고조선만 하더라도 고조선 건국 신화에 보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신이 이제 뭐 비를 내리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게 해주는 사람, 풍백, 운사, 우사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태백산 마니산의 거처를 갖고서 이제 뭐 홍익인간의 뜻을 가지고 뭐 그렇게 널리 떨치려고 했다. 뭐 이런 것처럼 고조선 시기에도 그렇게 농사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때도 당연히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테네나 뭐 이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자연에 먼저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거, 이 우주라는 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물이야? 아니, 원자야? 아니야, 4개의 특정한 원소야 라면서 서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철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연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게 이제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일련의 어떤 그 부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아테네가 한창 발전 중이었던, 아테네가 막 민주정치로 막 그 지중해 세계에서 막 패권을 자랑하던 그 시기에 등장을 한 사람들이라서 자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 아테네 시민 봐라 얼마나 이 멋지냐, 이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가 지중해 전 지역을 다 호령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또 합리적인, 나름의 합리적인 모습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인간 모두 다 각각 소중하기 때문에 얘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 상대적으로 다 중요할 뿐더러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주관적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외쳤죠. 사실 소피스트들이 아테네 뭐 페리클레스 시대나 뭐 이렇게 민주정치가 잘 발전했을 때 소피스트들이 나왔을 때는 서로 뭐 건전한 토론, 건전한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 뭐 이렇게 계속 그리스가 혼란한 시기에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매도하게 되고 사람들을 그냥 허위로 비방하게 되고 뭐 공격하게 되는 걸로 또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뭐 궤변을 일삼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진리라는 건 정해져 있다. 한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꼭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대. 얘도 말도 많고 얘 말도 맞아. 근데 아니야.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진리를 우리 폴리스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서 지금 우리 폴리스가 이렇게 위태롭다고. 그래서 진리가 보편적인, 이 세계에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 추구해 나가야 돼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대세였던 소피스트하고 막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유명한 제자들, 플라톤, 이상적인 국가를 주장을 했던, 그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소크라테스도 역시 아테네가 이제 잘 나갈 때 주장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도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냐,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소피스트들하고 또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엔 죽게 되는데,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소피스트들, 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너나 다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철학적인 왕, 철인이 등장하면서 그가 국가를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야 라고 또 주장을 하는 플라톤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서양 철학의 학문과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관념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론이라고 하는 양대 축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실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실제 하지 않는 어떤 그 정신적인 사상, 그 무언가가 있다. 플라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철학사관이니까 더 깊게 나가진 않을게요. 자,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역사 부분에서 보면 이제 크게 두 명이 유명한데, 헤로도토스도 역사를 썼고 투키디데스도 역사를 썼어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쓴 거의 그 주된 대상은 페르시아 전쟁. 그다음에 투키디데스가 쓴 역사의 주된 관심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운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와 싸운 이야기.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쓸 때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거의 약간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과연 사실일까? 내가 헤로도토스가 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투키디데스는 듣고 나서
이거랑 이 이야기랑 내가 들었던 이 이야기랑 여기서 본 이야기 글이랑 또 얘기가 약간 다른데 이거 뭐지? 뭐가 맞는 거지? 라면서 약간 과학적인 역사를 서술을 하는데 초석을 만들었던 사람이 투키디데스. 물론 이제 헤로도토스도 역시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서사시, 연극, 비극, 희극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했는데 특히 뭐 호메로스도 역시 이 아테네 이전 시기 그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에게 문명을 붕괴시키고 난 그 혼란스러운 암흑기 같은 시기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보고 역사가들이 막 추측을 해서 과거엔 이랬을 거야 라고도 추측을 해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쓴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상이 담겨져 있는 서사시를 호메로스가 썼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조화 균형의 어떤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면서 파르테논 신전, 비율, 황금비, 아테네 여신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 그냥 진짜 선지로 그냥 이렇게 보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말하는구나 알면 되고요. 넘어와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다 성립을 했다. 제국이 성립을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에 그리스라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지방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됐고요. 결국엔 그리스를 통일하고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BC 334년 중국에선 전국시대가 한창일 무렵 아직 진시황이 등장하기 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 이집트 정복하고 인더스 강까지 갔는데 이때 인도는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다. 자, 통치 정책, 그 넓은 제국을 다 통치하는데 약 8년 동안 걸쳐서 인도까지 쭉쭉쭉 정복만 해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화를 융합하는 걸 중심으로 했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의 대표잖아. 그리스의 그냥 상징, 심볼이라고. 그리스의 문화를 알렉산드로스도 그냥 당연히 받았겠죠.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으면 나 그리스 사람이야 라고 자기 생각한 사람이야, 알렉산드로스는. 그래서 현지제도 관습을 중시하지만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를 적절하게 섞는 데 노력을 했다. 또한 정복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곳곳에 막 세우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분열됐어. 단기간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긴 했지만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병사했어. 그래서 이제 제국이 흩어져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흩어진 공간을 새롭게 다시 제국으로 형성한 세력이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이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자, 그리스의 문화도 있지만 그리스 문화를 세계화했어. 그것을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불러요. 헬레네스들의 문화가 이 당시에 인도까지 쫙 펼쳐졌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특징,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했지 당연히. 다양한 요소를 융합을 했죠. 페르시아의 요소, 인도의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이야. 개인적. 개방적이고 세계시민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그리스 문화는 사실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나온 문화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론 동족 의식도 있어. 옆에 스파르타도 물론 나랑 사이가 안 좋지만 같은 그리스인이야 라는 어떤 동족 의식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다고. 아니죠. 동족 의식이 있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다시 그리스, 스파르타, 테베, 이런 폴리스들이 있지만 동족의식이 있긴 해. 하지만 서로 분립돼서 서로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처럼 보는 거야. 다른 나라처럼, 다른 세력이라고 아예 인정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선 다른 나라가 뭐야? 다른 나라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냥 우리는 알렉산더 큰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따로따로 구분할 게 없다고. 그냥 우리 알렉산더 제국 안에 있는 거야. 그냥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아테네 출신, 나는 스파르타 출신, 나는 테베 출신, 나는 마케도니아 출신, 이게 없다고.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지. 울타리를 넘어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울타리 세계 시민 속에서 너나 나나 그냥 다 세계 시민이야. 같은 세계 시민이지. 개인을
나 개인이 중요하지 뭐 어떤 우리 작은 울타리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큰 세계 시민이거든. 그래서 세계 시민적이다, 개방적이다, 뭐 개인적이다 요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두 개가 나오는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뭐 여러분 이제 생활과의 윤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스토아 학파는 기본적으로 금욕을 통한 삶을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금욕을 통한 삶. 그래서 감성보다는 이성에 초점을 두어서 살아가자라는 게 스토아 학파라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보다는 감성 또는 감정에 이제 추구를 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 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학,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뭐 각각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뭐 넘어갔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뭐 몇 개만 이 과정에서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예술은 요때는 이제 조화와 균형이라고 했지만 물론 여기서도 조화와 균형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 더 육체미 또 감정적인 또 조금 사실에 입각한 표현들 요런 게 더 두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어떤 관능미를 추구해 막 여자의 몸보다도 이제 남자의 몸 같은 경우 막 근육이 완전 디테일하게 막 되게 쪼각쪼각 나 있으면서 막 리얼해요. 그래서 밀로의 뭐 비너스상, 그다음에 라오콘 군상, 뭐 아버지와 형제 두 명이 뭐 뱀에 의해서 막 이렇게 또아리를 튼 뱀에게 막 이렇게 막 목 졸려 죽어가는 모습 엄청 리얼하게 뭐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헬레니즘 문화다라는 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 나오면 헬레니즘 문화구나라고 비교를 해서 구분지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여기 이제 인물들 중에 뭐 그리스 시대에는 사실 뭐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뭐 피타고라스도 있지만 요새 한창 대두되잖아요. 의사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일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의술의 윤리학을 외쳤던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 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거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주차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2주차는 이제 로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끝!